네, 안녕하세요. 2024 식품외식 산업 전망대회의 마지막 세션 특별 대담 진행을 맡은 푸드 디렉터 김유경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이틀 동안 정말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외식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 특별 대담 시간에는 같은 외식 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신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외식업 전문가가 바라보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의 질문을 즉석에서 듣고 답을 드리는 시간도 가져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널 소개 간단히 해드릴게요. 박찬일 셰프님, 네, 그리고 임종희 본부장님, 네, 구성민 대표님 모셨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음식 칼럼 쓰고 요리하는 박찬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밥 분식 프랜차이즈 얌생김밥의 임종희 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키트 제조 앙트레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구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부터 강연을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저희 특별 대담한 게 유튜브로 올라갈 거래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강연을 하셨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짧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국의 노포가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노포가 왜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가 됐는지 그런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추려서 강연을 해드렸습니다. 예. 저희는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인건비 그리고 사람이 잘 안 뽑히는 부분에 대해서 동네 분식집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동 조리기나 조리 시스템 편리성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식업 종사자분들께서 이제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RMR을 이제 기획하고 개발하고 이제 이런 출시까지 하는 그 방법 같은 것들을 아까 이제 강연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참 많은 노포 마케팅이라는 걸 할 정도로 노포에도 관심이 많고 또 인건비 문제로 또 로봇 또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는 문제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또 하이테크도 도입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밀키트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같은 산업이지만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재밌는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 식품외식 산업 전망대회 슬로건이 지속 가능한 미래인데요. 사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뭐 기업에서 활용하는 경영법이기도 하고 또 뭐 기후 위기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도 지속 가능성에 들어가지만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인 시각에서 외식 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019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됐죠. 이때 외식업계는 엄청나게 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업주분들이 고통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업장을 꾸준히 이어나가고자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는 노력도 또 지속 가능성의 하나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기간에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산업 중에 하나가 밀키트 산업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밀키트 사업은 외식업자들이 사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한 줄기 빛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인기도 많고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밀키트 전문가인 구성민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레스토랑들이 요즘도 사실 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많은 업주분들은 아는데 항상 이야기를 해요. 아유, 우리도 밀키트 하나 출시를 해볼까 고민이에요. 우리 음식을 뭐 스마트 스토어에도 한번 팔아보고 그래야지 좀 힘든 게 덜할 것 같은데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구성민 대표님 실제로 다양한 밀키트를 만들어 보신 입장에서 RMR이나 간편식은 식당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좋나요? 그 수익성 측면에서 그렇게 막 훌륭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식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의 뭐 원재료라든지 이런 그 판매하는 이런 어떤 이제 룰 같은 것들, 퍼센테이지 같은 것들이 이제 룰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밀키트 같은 것들은 재료비가 뭐 거의 50%, 60% 정도 드는 원재료 비용이 가장 많이 이제 소모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을 하셨을 때 그 이런 비용이 보통 이제 외식업장 저도 그 이제 창업하기 전에도 밀키트 제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판단이 되게 착오였던 게 생각보다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사람을 뭐 인건비도 물론 비싸거니와 사람을 구하는 것조차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나 반자동은 이제 제조에서 필수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 장비, 설비, 햇섭 제조장, 부자재 창고, 냉동 창고, 냉장 창고, 시설 이런 비용들을 다 합치면 오히려 외식업장 하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제조업도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다 투입돼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저렴한 인건비와 그리고 풍부한 이제 인력들 덕분에 사람들을 많이 써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 제조업은 식품 제조업은 장치 산업으로 이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자동화나 반자동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식당을 운영할 때는 뭐 임차료도 내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식당 운영을 이제 오픈을 하는 게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밀키트를 제조하는 것도 사실은 또 공장도 컨택하고 또 거기에 맞는 포장재도 또 디자인을 하고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생각보다 좀 비용은 좀 든다. 밀키트를 제조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업주분들은 내가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시중에 파는 게 뭐가 어려워라는 생각은 되게 쉽다고 보지만 사실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고 비용도 조금 많이 든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지속 가능성이 지금 저희가 모토다 보니까 이런 그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밀키트를 저도 많이 즐겨 먹는데 이게 막 포장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하면서 포장이 너무 많으면 죄책감도 약간 느끼게 되고 막 특히 배달 음식도 그렇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밀키트를 개발하는 현업자로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앞서 강연을 할 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제 포장 개수 같은 것들을 줄이려고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고객들의 이제 니즈, 뭐 리뷰나 아니면은 이제 고객 경험 같은 것들을 이제 기재해 주시는 란에 포장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점점 이제 포장 개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타사 대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력하는 점이 타사들은 이제 플라스틱 트레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저희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이제 처음부터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플라스틱 트레이를 하나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이제 PE 비닐이 한 1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비닐과 저희가 쓰는 이제 비닐, 그 PE 비닐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이제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쓰는 그 비닐 그 재질을 이런 그 친환경 비닐로 좀 변경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을 준비했고요. 그것은 이제 옥수수 부자재 물이나 아니면 이제 감자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비닐이고 그 비닐은 이제 미국 농무부 USDA 그 인증을 받은 이제 비닐이라서 그런 것들로 좀 교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른 패널 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이제 노포를 많이 찾아다니시는 우리 박찬일 셰프님께서는 이제 노포 사장님들 만나시면은 그분들도 혹시 우리 상품을 밀키트로 한번 출시를 해보고는 싶다 하신 분 계세요? 아니 뭐 나온 데도 꽤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신산업
새로운 유통 구조에 관심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고 네. 실제 내기도 하고 근데 크게 성공은 못 하는 거죠. 왜냐면 뭐랄까요? 그 노포 영업 자체가 그쪽에서 굉장히 잘 먹히는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노포는 약간 뭐랄까 그 오래된 가게여서 거기에 대한 갈망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건데 음식을 이미 포장해서 밀키트로 팔게 되면 액면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면에서 썩 뭐 경쟁력이 더 뛰어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노포를 방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취를 느끼고 또 추억도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간에서 주는 매력도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노포 이제 사업주께서는 막 밀키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집착은 하진 않으시는 것 그 같다. 밀키트로 만들어 나오는 그것도 최근까지의 어떤 상황인데 정말로 좋아졌어요. 그 제조 기술이 그 맛을 내는 기술들이 워낙 좋아지니까 요새 먹어보면 뭐 굉장히 맛있습니다. 정말로. 네. 뭐 그걸 뭐 사드시라고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만들어? 뭐 불고기, 육개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마어마한 그 RMR 이게 그렇죠. 통칭해서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기술들이 좋아졌어요. 그게 네. 이제 그런 경쟁 코로나 시기 또 경쟁하게 되면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물건이 되게 좋아졌는데 그 노포가 그 맛을 또 낼 수 있느냐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사전에 질문을 제가 또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어쩌면 이게 뭐 노포의 운영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밀키트 출시를 안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밀키트를 제조를 하고 싶으면 이제 부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이제 푸드 서플라이 같은 회사에 우리 레시피를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 레시피를 그대로 구현을 하고 팔았는데 그 밀키트가 대박이 났어요. 근데 아 이거 레시피 우리 건데 푸드 서플라이한테만 좋은 일 시킨 거 아니야 하면서 이게 레시피 도용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야기해 주실 거리가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아레마를 만들고 있지만 그 아레마를 만들기 전에 일단 IP나 지적재산권을 이제 저희도 그 도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제 계약 절차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 이제 이런 그 감자빵 같은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죠. 강원도 감자빵을 만들었는데 이제 뭐 대기업에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도용을 해가지고 뭐 모양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SNS 이런 뭐 그런 문화나 이런 정보 같은 전파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도용 사례가 있었다면은 이제 뭐 소비자의 문매를 맞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IP의 이런 이제 그 중요도가 소비자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이름이랑 그 브랜드의 맛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 소비자들이 사 먹지 않겠죠. 왜냐하면 IP 이제 브랜드를 보고 내가 그 맛을 먹었는데 괜찮더라라고 해서 그 뭐 이제 RMR이 이제 대박이 났는데 이제 저희가 막 베껴가지고 다른 제품을 냈어요. 네. 냈다고 한들 그건 사실 아류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요즘 소비자들이 워낙 똑똑하기도 하시고 이 SNS에 하나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 도용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 이제 두 번째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외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 인건비도 정말 많이 오르고 또 뭐 사람들이 배달 알바나 뭐 택배 알바 등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서 좋은 사람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요즘 모든 식당 가면은 사장님들이 아유 사람 구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하셔가지고 이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 지속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최근에 얌샘 김밥이
버튼을 누르면은 10초, 20초 만에 김밥을 싸는 로봇을 이제 도입을 하셨죠. 근데 이 로봇을 이제 도입을 하신 게 인건비 문제도 있고 뭐 이제 인력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도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요즘 대세가 지속 가능성이고 또뭐 이제 푸드테크를 도입하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다 보니까 그래서 도입을 하신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앞서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시작점은 그 인건비가 최저시급이 올라간다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뽑히는 문제들이 더 큰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입했었던 기계들 중에 김밥을 잘라주는 기계하고 야채를 잘라주는 기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업무 그 인건비를 줄여주는 효과도 좀 있지만 업무 강도를 줄여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밥집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밥집에서는 김밥집 이모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김밥 싸시는 분을 편하게 모시려고 하다 보니 김밥 커팅기 잘라주는 기계가 있는 집과 없는 집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은 차이를 느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김밥은 한 줄을 싸면 칼로 썰게 되면 10번 정도, 9번, 10번 정도의 칼집을 넣게 되는데 절단기를 사용하면 그걸 안 하거든요. 근데 한 줄은 9줄, 10줄이지만 하루에 100줄을 싸면 그게 1000번 그렇죠. 이상의 그 칼집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팔이 굉장히 아픈데 김밥 절단기가 그런 것들을 줄여주니 김밥을 싸시려는 분들도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기계가 있는 데로 가려고 하시고 저희 그 일하시려고 했던 분 사례 중에 아예 딱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당근채를 써는 게 내 일이면 나는 일을 안 하겠다라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이런 힘든 일을 안 하시려고 하신 경향이 굉장히 커졌고요. 지금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음식점 그 본인이 갈 수 있는 음식점은 굉장히 많거든요. 오라는 데는 많고 그렇다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음식점에서 인건비를 더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또 나랑 맞는 공간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과정에서는 이런 사람이 편하게 일하고 또 조리가 편리하게 해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해야 매장에 일하시는 분도 오래 일하고 매장에 일하시는 분이 오래 일하셔야 또 손님들 입장에서도 꾸준한 맛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꾸준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저도 이제 푸드 트렌드에 관심이 많아서 해외 사례도 많이 보고 뭐 최근에 뭐 개발된 여러 가지 뭐 로봇들도 좀 관심 있게 보는데 그 뭐 햄버거 패티만 뒤집는 로봇도 따로 있고 플리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로봇도 있고 또뭐 라버트 치킨에서는 치킨을 로봇이 튀겨주는 그런 기계도 이제 있는데 보면은 치킨 튀기는 거, 패티 뒤집는 거, 김밥 마는 거 약간 단순한 공정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이 직접 하면은 피로도가 올라가서 이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피로도를 뺏는 노동력을 로봇이나 이제 자동화 기계가 대신하고 이제 사람은 뭐 메뉴를 더 개발을 한다든지 손님을 더 기분 좋게 응대한다든지 좀 그런 쪽으로 좀 일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김밥 마는 기계는 가격이 얼마예요? 네, 그 김밥 마는 기계가 아까 2018년도는 펴주는 기계만 있었는데 이 말아주는 기계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2018년, 19년 이때 일본에 있는 기계랑 한국에 있는 기계랑 다 테스트를 하면서 왜 말아주는 기계는 없지라고 했었는데 말아주는 기계가 있기는 했었는데 저희 한국의 김밥들은 그 채 썰은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손으로 쌀 때는 튀어나가는 거를 방지하면서 이렇게 쌀 수 있는데 네. 기계로 할 때는 순식간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호하는 김밥 시스템에는 그 말이 기계가 나오기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 제일 잘하는 회사에서 개발을 해냈고요. 그래서 개발해낸 걸 저희가 1년 정도 테스트를 해서 저희 매장에 지금 도입을 했는데
결론은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섬세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개발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그래서 그런지 말아주는 기계가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안 비싼 것 같은데요. 예, 소비자가 기준으로 네. 1,800만 원 정도고요. 네. 사람 한 명 뽑고 6개월 일하는 그죠? 네. 네, 그 그거를. 저희는 아마 외식업에 다 관계되신 분들이 관점에서 보면 인건비 효율성과 기계 도입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보면은 비싸지 않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자영업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계 말고도 다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인테리어 공사비나 다른 시설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시다 보니까 좀 고가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인건비 효율도 효율이지만 그 사람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게 매장에서의 어떤 품질 개선이나 고객 서비스 응대 개선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 달, 두 달 장사하고 그만두고 아니니까 다들 길게 보고 장사하시는 거니까 저라면 이제 로봇이 있어서 창업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다고 생각이 한번 들고 그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이제 영세 상인들은 사실 프랜차이즈처럼 이게 규모가 크지가 않잖아요. 자본 규모도 네. 그렇고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는 어떤 뭐 도전 정신도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이 메뉴를 제조하는 로봇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동화 기계인 건데 이게 대중화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현실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프랜차이즈 위주로 아직 이제 퍼뜨려 나간다. 혹시 보시나요? 프랜차이즈고 개인 음식점이고의 차이보다는 그 메뉴가 잘 맞냐 안 맞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 김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김밥을 계속 하니까 최적화된 기계를 찾았었고 그 자동 조리하는 뭐 볶는 기계 요새는 볶는 기계도 굉장히 많고 중식에도 쓰는 웍 같은 기계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은 계속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이 또 세분화돼서 그 각각의 업종에 맞는 기계들도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외식업에서도 맞는 기계들을 통해서 좀 편리하게 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이제 내용들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박찬일 셰프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도 예전에 2018년 정도에 이제 셰프님이 그 강연하시는 걸 들으러 갔었어요. 그때도 이제 노포의 이제 경영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을지 오비베어는 매일 아침 10시에 오픈을 해서 매일 맛을 체크를 한다. 그거를 몇십 년 동안 해왔다. 이제 그런 것들이 노포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자 또 비결이다. 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많은 노포들을 이제 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요즘 외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식당도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운영을 하고 싶은데 그분들한테 팁으로 줄 수 있을 만한 노포의 특별한 경험법 몇 가지 좀 찝어줄 수 있으세요? 이게 뭐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일하고 싶고 거기에 오래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노하우들을 이렇게 갖고 계세요. 월급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월급도 좀 더 드리는 경우가 있겠죠. 나오고 싶은 가게 거기가 이런 말은 되게 저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을 때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분위기가 잡혀진 게 노포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직원들한테 오래된 직원이 좀 나이 어린 주인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봤더니 어릴 때부터 계속 거기가 아이가 드나들었는데 그 직원이 40년 다니고 있으니까 그 어릴 때 뭐 창수야 찬이라 부르던 애가 컸다고 해서 갑자기 말 높이기 뭐 하잖아요. 네. 이렇게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게 오래된 가게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런 직원들의 지속한 근무가 있었고 또 다시 보면 그렇게 일해 주니까 또 가게가 오래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노포에 저는 8알이 결국 사람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조선옥에 가시면 지금 이제 은퇴하실 것 같은데 박준규 용이 18살에 입사해서 83세까지 일을 낮에만 지금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반만 하는 거죠. 네, 네. 약 60 몇 년 일하신 거예요. 65년째 일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아니 쉬지도 않고 은퇴도 안 해.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싶지 않고 자기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주인이 잡은 게 아니라 당신 일을 할 수 있는데 주인은 그분이 계속 일하니까 그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네. 뭐 인간적인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 싫은 것도 있죠. 근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게 노포의 이를테면 우울한 예측이기도 하고 점점 그런 면에서 현대의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육성한다, 만난다, 같이 간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비는 지금 뭐 로봇, 김밥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는 계속 혁신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장작대에서 연탄대에서 뭘 끓일 때 사람이 10명 필요했으면 지금 오븐은 스위치만 누르면 끝납니다. 미리 다 빵 같은 게 발효 다 시켜놓죠. 발효기가 있어 전날 필요한 발효기를 딱딱딱 설정하니까 아침에 돼서 지가 딱 새벽에 부풀려서 딱 가면 누르기만 하면 그냥 빵이 돼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엄청난 혁신의 일환이고 로봇 김밥이 김밥을 많은 기계 써는 기계가 나오는 건 그 혁신의 그냥 일환이지 그것이 더 뭐 갑자기 뭐 이건 뭐 야 로봇이 지능을 갖는 거 아니야? 반란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혁신의 과정 중에 등장할 만한 시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결국 그것도 컨트롤하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인사관리, 어떻게 보면 노무관리 그런 네. 거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정말 중요한 거네요. 내 사업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파트너란 말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 네, 같이 갈 수 있는. 그 노포가 또 오래 갈 수 있었던 것도 사람도 있지만 또 맛도 사실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왠지 노포는 대부분 그 손맛이 깃들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정형화된 레시피보다는 딱 그 업주분이 이 소금 한 꼬치 이렇게 넣는 그런 느낌들이 다를 것 같은데 노포는 이제 레시피가 딱 정형화돼 있나요? 아니면 조금 어때요? 예, 그렇게 정형화 안 돼 있는 데가 많고 그 주방장의 손에서 손으로 연결되고 심지어 뭐 면의 배합이나 육수의 배합 이런 걸 주인밖에 모르는 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개 노포 냉면집에서는 그러니까 육수 뽑는 라인, 면 라인 이렇게 있잖아요. 뭐 기타 라인 있는데 순환 보직을 안 시켜요. 면으로 입사하면 50년간 면만 해요. 왜냐 다 익히면 나가서 차릴까 봐. 그게 이제 노포의 레시피를 지키는 방식인 거죠. 네네네. 예, 뭐 그런 면에서 살짝 특별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노포가 그렇게 자기 레시피를 지켜가는 것도 있긴 하죠. 근데 약간 여담이지만 네. 노포를 RMR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몇몇 노포는 RMR이 갖고 있는 회사, 제조 회사가 갖고 있는 레시피가 그분들이 갖고 오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온 레시피대로 안 하고 그 회사 레시피를 해서 그 회사 제품을 냈어요. 그 가게 제품을. 제가 그걸 직접 들었는데 그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노포는 정말로 맛있는 집이냐 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일종의 플라세보도 있는 거예요. 야, 그 집은 정말 맛있어. 거기 가면 푸근해.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무시 못하는 거죠. 네, 되게 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고민이 돼요. 내가 추구하고 싶은 맛이 있는데 손님들이 원하는 맛이랑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또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맛, 또 요즘은 단맛, 뭐 짠맛, 약간 자극적인 맛 찾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손님들이 찾는 맛이 약간씩 달라지는데 이 변화되는 맛에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나는 내 오리지널을 고수할 거야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뭐 토론이니까 저, 의견입니다. 네. 노포의 기준으로요? 네. 그러게 뭐 안 변하는 게 노포의 가치긴 한데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해 왔거든요. 시장 환경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뭐 한우만 쓰다가 수입육도 쓰고 뭐 조미료도 변화하고 예를 들면 다시다는 70년대 나왔는데 노포가 생긴 건 1930년대인데 70년대 다시다 나와서 그걸 써요. 그러면 그건 배신이잖아요. 네. 원래 레시피에. 그러나 그 다시다 쓴 게 이미 그 레시피가 40년, 50년 된 거거든요. 그건 또 고정된 레시피로 고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지금 저희 토론 시간이 이미 이제 종료가 됐네요. 이야기가 지금 다양한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갔는데 질문들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지금 스크린에 질문 좀 띄워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질문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일 셰프님, 강연에서 노포의 프랜차이즈화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약간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화가 된다면 어떤 점을 유지해야 할지, 그리고 잘 유지해 온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프랜차이즈가 전면적으로 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노포의 주요 노포들 중에 뭐 안 그런데 물론 사례가 찾아보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론 일단 없는 것 같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이랬을 때 노포가 갖는 힘이 레시피의 측면은 의외로 안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레시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프랜차이즈화 됐을 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선 불안한 측면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그걸 보완하는 게 전문가들의 힘이고 프랜차이즈 하는 것이 뭐 어때요? 뭐 프랜차이즈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관리를 못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된다면 결국은 잘 유지한 사례 같은 것은 뭐 직영은 잘 유지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동관 같은 데 직영하는 데가 있고 한일관도 했었어요. 그리고 몇몇 가게들이 프랜차이즈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직영이에요. 우레옥의 강남점 같은 경우도 직영이었고 해서 네. 그 역사가 아주 긴 데는 본격 프랜차이즈 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 노포 중에 프랜차이즈 하는 데가 있을 텐데 제가 사례 갖고 있지는 않고요.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결국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얼마나 역할을 하는가 그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개별 가게를 운영하는데 하나 분점 냈다가 망한 데 많아요. 알게 모르게 노포가 왜 그랬냐면 인사 관리하고 품질 관리 못한 거죠. 근데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하는 거는 당연히 그분들의 자유고 우리 소비자들도 더 쉽게 그걸 접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성민 대표님하고 임종익 본부장님께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속 가능성 하면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 뭐 임직원 복지, 또 지배 구조 여러 가지 이제 파트가 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그리고 전사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구 대표님부터. 네, 네. 일단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부산에 있을 때부터 그때는 이제 뭐 매출도 작았지만 이익도 나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저희가 부산에 이제 고아원들에 방문해서 쿠킹 클래스 같은 것들도 하고 저희 밀키트로 이제 맛있는 음식들도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회공헌도 활동도 뭐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똑같았는데 몇 년 안에 저희가 좀 급속 성장하는 바람에 그리고 저희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코로나 때 태어나서 거의 뭐 지금 퇴근 시간 없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육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별도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분명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임직원 복지, 뭐 지배 구조 같은 것들은 아직 저희 같은 작은 중소기업이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임직원들도 사실 뭐 저희의 그 지배 구조는 100% 지분이 다 저희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저희가 추가 투자를 받거나 지분이 희석되고 다양한 이제 이런 이제 이사진들이 형성되는 나중에 이제 과정에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생각해 보니 사실 이제 스페인에서도 막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일하셨던 또 셰프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원 아이들이 이제 쿠킹 클래스 했을 때 되게 좋아했겠네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갔을 때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조금 이제 어렵게 자랐으니까 이제 전문적인 그런 양식이나 뭐 일식이나 뭐 이런 외국의 음식들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겠지 해서 저희가 이제 간 거였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먹고 있더라고요. 이미 네. 음식들도 되게 많이 알고 있고 양식류들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네. 좋네요. 막 뭐 대단한 기부 활동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또 나누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고 네. 지속해서 하시면은 아주 좋은 네, 알겠습니다. 얘들 네, 키워놓고. 기업 이미지도 걔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얌생 김밥에서는 어때요 분위기가? 네,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사회공헌이나 임직원 복지 쪽에 아주 뭐 많은 이게 보여지지는 않긴 하지만 저희는 파주에 그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 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단체 급식하시나 교회 이런 데들의 어떤 나눔을 항상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그 회사 창립 기념일을 봉사 활동으로 대체하는 정도 예, 그렇게 공헌 활동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도 저희가 그 착한 프랜차이즈 이렇게 선정을 해서 중소기업부에서 했었던 게 있는데 거기도 좀 선정이 돼서 노력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임직원 복지는 그냥 일반 중소기업 정도 수준이라고 상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잘 돼서 대기업이 곧 될 거니까 네, 복지도 더 좋겠습니다. 좋아지겠죠. 네.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얌샘의 임종희 본부장님, 얌샘의 자동화는 어디까지가 목표인가요? 완전 자동화가 목표일까요? 자판기처럼요? 네, 그 지금 와 있는 모습이 자동화에서 거의 끝 단계 정도 온 것 같고요. 그리고 김밥은 이 정도까지 해서 크게 발전을 하는 건 좀 더 섬세해지는 거고 조리하는 게 저희가 볶는 기계는 도입을 했는데 끓이는 기계는 아직 도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찌개나 이런 것들을 또 자동으로 하려면 그 끓이는 기계랑 또 볶는 기계도 좀 더 개선을 해서 해야 될 걸 방향으로 잡고 있고 자판기는 사실 지금 저희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자동으로 판매되는 자판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드로 카드만 이거를 결제를 그 자판기에서 무인으로 카드 결제하는 자판기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기술이 그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제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해서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 그 기계는 발전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저희는 음식이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중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그 냉장고에서 나가는 순간 음식은 외부 요인에서 오염이 되거나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판기로 판매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밀키트 쪽은 네. 조금 더 가능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는 뭐 김밥 매장 여기까지는 또 될까요? 뭐 자판기까지는 아니어도. 무인으로 운영하는 매장을 계속 기획은 아, 하고 있는데 네. 네. 아마 비슷한 모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고도화가 되면 진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우리 지금 냉동김밥도 그렇게 품절일 상태인데 진짜 뭐 자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계속해서 김밥을 만들 수 있는 가게를 외국에서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K푸드의 진정한 확산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요 질문 저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5시잖아요. 박찬일 셰프님 가장 좋아하는 노포 추천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녁으로는 뭐 드실 거예요? 질문입니다. 예, 뭐 좋아하는 노포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저는 남대문 시장의 칼국수 골목을 갈 것 같아요. 비도 오고 막 이렇게 쌀쌀하고 그래서 그런 데 가고 허름한 집들이 더 좋죠. 예. 아니면 저기 나온 열차집에 가서 빈대떡에 막걸리. 좋습니다. 예.
생각이 납니다. 예. 네, 오늘 좀 비도 오고 해서 좀 국물도 땡기고 또 비 내리는 소리가 연상되는 그런 빈대떡과 막걸리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와중에도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구성민 대표님, 국탕류 등등 많은 RMR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거나 성공적으로는 하지 못했지만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실까요? 그 아까 강연 내에서도 설명을 한번 해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에 군 급식 관련해서 이제 밀키트로 제공을 해서 조리 전문 분야의 사람이 조리하지 않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일관적이고 괜찮은 맛이 나오게끔 이제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그런 맛집의 맛들을 식단표에 그런 그 노포들이나 아니면은 맛집들이나 그런 것들을 식단에 이제 그 집의 맛이라고 좀 올려서 군장병들한테도 한 번씩 이렇게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분야로 한번 도전을 좀 해보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맛집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저희가 단체 급식이나 아니면 뭐 한식 뷔페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 밀키트가 제공이 돼서 그 쪽에 이제 음식을 맛보기 힘드신 분들한테도 이제 밀키트로 제공이 돼서 뭐 100%의 맛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분야를 한번 좀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구성민 대표님께서 이제 운영하시는 앙트레 브랜드에서 저도 좀 사 먹어봤어요. 그 타코 샐러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매장 가서 먹으면은 기본 몇만 원 주고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양도 딱 좋고 가격도 되게 좋았는데 참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야 이런 메뉴는 진짜 힘들더라 하는 거 있었어요? 뭐 파인다이닝급의 뭐 음식이라든지 이건 진짜 어렵더라. 그 음식이 어렵다기보다도 그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께서 생각하는 가격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뭐 미슐린 스타에서 일을 했었던 셰프라고 해도 가격 저항선 때문에 뭐 더 사용하고 싶은 이제 비싼 식재료들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뭐 가격 저항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식재료. 근데 저 구성민 대표님 같은 회사에서 그걸 다 하면 우리 같은 식당은 뭘 해서 먹고 살아요? 아니, 농담이고. 근데 정말로 매해 그 RMR의 수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에서 시작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냉동 뭐 이런 거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밀키트를 포함해서 RMR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맛도 정말로 좋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서 위기감을 사실 느껴요. 물론 시장이 공존하겠지만 야 이렇게 맛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경험도 많이 네, 해요. 네, 네. 샐러드 같은 경우도 너무 밀키트 같은 게 정말로 잘 나오니까 야 이거 우리가 식당이 일단 그런 간이식품보다는 퀄리티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간격이 점점 좁아지거나 어떤 탕 같은 경우는 웬만한 식당들 노포를 포함한 그런 데가 더 맛있게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리가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우월한 면이 있으니까 RMR을 했을 때 그런 거 볼 때 뭔가 변할 것 같아요. 외식의 시장 자체가 변화하는 건 아까 뭐 농담으로 시작한 얘기지만 위기감이 사실 있어요. 네. 식당들도. 예. 위기감을 꼭 가지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요리사의 섬세함은 저도 이제 그 찍히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인간이 하는 요리는 미래에 가면 더 비싸지고 기계나 아니면 이런 제조에 관련된 식품들은 계속 이제 저렴한 가격에 이제 유통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리 어떻게 보면 식품의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전 세계에 출시된 그런 밀키트 회사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뭐 블루 에이프런 같은 선두주자가 있긴 한데 들어보니까 이제 주문을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딱 먹을 양치에 이제
마늘이 편으로 다 씻어서 편으로 썰려져 있고 양파도 다 썰려가지고 슬라이스 된 채로 딱 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을 봐준 그냥 수준으로 통으로 파 오고 양파 오고 마늘 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누가 장 봐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많이 만족하는 사람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밀키트 보고 깜짝 놀란대요. 아니 진짜 이거는 심지어 막 불이 없어도 그냥 전자레인지에만 돌려도 먹을 수 있는 라자냐도 있고 정말 있는 재료만 딱 쓰면은 음식물 쓰레기 하나도 안 생기고 딱 먹고 싶은 만큼만 뚝딱 먹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게 한국이 유난히 이제 세분화된 그런 손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재밌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도 제가 하나 해도 오, 될까요? 네네네. 그런 자동화를 이제 하게 되고 점점 그런 게 많아지고 하면 결국은 그 대표님도 이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게 뭐 완전 자동화, 뭐 제품화, 자판기화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기서 뭔가 팔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2명 정도 고용이 돼서 뭐 제조하거나 뭐 1인 가게든 2인 가게든 인원이 적어지고 좀 더 뭐 로봇 장비를 이용한 조리인데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그 매장에 손님과의 소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의 구조는 그러니까 단절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예견 또 이게 뭐 기계가 만들긴 하지만 사람이 거기에 뭔가 통제돼야 되고 사람이 손님과 잘 소통해야 돼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같이 있으신가요? 네, 아까 그 24시간 완전 무인이 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준비는 했지만 안 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위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매장인 식재료가 있는 데인데 식재료가 있는데 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손님이 아니신 분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생길 수 있는 위험들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24시간 무인화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동조리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한 분 정도는 있어야 음식점은 된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가 되면서 그 좀 죄송한 얘기지만 밀키트 얘기인데 밀키트 업체분들 말고 밀키트 브랜드들이 일반 밀키트 매장들이 저희 그 주변에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뭐 한 5개, 6개씩 생긴 이후에 그게 이제 다 그 모토로 했던 게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근데 결국은 그 매장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폐점을 다 했고 네. 그러면서 또 창업하셨던 분들은 또 피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인화하고 이런 것들이 나쁘진 않지만 정말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무인하면은 뭔가 되게 혁신적으로 이뤘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그건 좀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되겠다. 예,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준비된 질문 된 것 같고요. 네, 네. 네. 우리 김유경 디렉터님께서 우리 특별 대담 굉장히 매끄럽게 잘 진행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도 또 풍성한 답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사전에 저희가 받아둔 질문이 2개 정도 더 남아 있는데요. 우리 얌샘 본부장님과 또 박찬일 칼럼니스트님께 각각 하나씩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우리 얌샘 본부장님께서 받으신 질문과 비슷한 결인데 조금 더 디테일한 답변을 궁금해하셨어요. 소규모 영세 상인들은 프랜차이즈처럼 자본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 메뉴 제조 로봇 도입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로봇 이상으로 위생 문제나 이물질 유입에 따른 고객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고 계신지 혹은 예정이신지 혹시 어떤 매뉴얼이 존재할까요?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앞에도 비슷한 질문을 네. 있으셔가지고 일단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네. 그 금액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 깃바퀴기가 좀 비싸다라는 거 그거는 어떤 효율성으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생에 대한 부분에서 이 로봇이라서 외부에서 어떤 환경이나 이물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매장에서 운영을 해보시면은 이게 일반 음식점이랑 똑같습니다. 일반 음식점도 모기든 파리나 어떤 벌레나 이런 것들이 인입이 되고 혼입이 되는 거는 환경은 똑같거든요. 오히려 기계 같은 경우는 그 식자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밀폐된 게 최대한 만들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조금 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려하고 계신 뭐 이물질 유입이나 위생 문제에 대한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아마 기계마다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강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수많은 테스트를 저희가 먼저 하거든요. 일단 네. 저희 브랜드에 쓰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최대한 체크를 하고 도입을 하고 있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박찬일 칼럼니스트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노포 식당의 어떤 그 가치 본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강의 중간 중간 많이 사라졌다라는 언급을 또 하셨거든요. 최근에 노포 식당이나 백년 식당도 폐업을 한다는 뉴스가 나올 만큼 이 시대 과연 이 외식의 정석인 기본을 고수하는 것이 이게 고집인지 원칙인지 혼란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기본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사전에 올려주셨습니다. 네, 어떤 취지인지 뭐 말씀 제가 알겠는데 뭐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것도 뭐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외부의 환경 변화나 요청에 그냥 묵묵부담으로 대꾸하지 않는 외골수적인 태도가 또 문화재급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면에선 노포가 사회적인 소통을 그냥 포기하다시피 하고 자기만의 고집을 지켜나가는 것, 물론 그 손님에게 뭐 나쁘게 대하는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혁신을 거부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선 의미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게 변화하는 어떤 기술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 수작업으로 완전히 함으로 하여 500년 전통을 지켜서 이게 명품이 되었네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실제 접하게 되잖아요. 그 음식도 뭐 수작업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노포들의 고유한 영업 방식이나 제조 방식을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그냥 약간 무대포란 말 쓰죠. 그런 말도 쓰긴 뭐 사회적으로 쓰지만 그냥 외골수를 지켜가는 방식이 노포를 빛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강연을 해주신 내용 가운데 혁신도 중요하지만 유지에 중점을 두는 그 또 노포만의 원칙 이 부분과 또 궤를 같이 하는 답변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특별 대담을 이끌어 주신 우리 김유경 디렉터님께도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제 푸드 트렌드에 항상 관심이 있어서 이 전망대회를 늘 이제 시청자로만 보다가 이제 거의 무대에 올라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너무 시대가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그러는 와중에 각자의 철학을 고수를 하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다들 멋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년에는 또 어떤 움직임과 트렌드가 있을지도 너무 궁금해지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